친가상화폐 대통령임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눈앞에 뒀는데요. 미 대선 당일과 비교했을 때 2주 만에 가격이 35% 늘어난 셈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니 이를 거래할 수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도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두나무와 빗썸의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국 대선 전후를 비교해보면 두나무와 빗썸 주식은 약 30% 차이가 나거든요. 앞으로 비트코인이 얼마나 오를지, 이에 따라 두나무와 빗썸 주식 가격은 얼마나 오를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두나무하고 빗썸코리아도 덩달아 이득을 엄청 보겠네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두나무가 정말 돈을 잘 버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당장 트럼프 당선 이후 일주일 만에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약 1,000억 원이라고 하니까 엄청나죠? 와, 일주일 동안 1,000억 원이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실히 가상화폐 취급하는 회사라 그런지 수익률도 진짜 화끈하네요. 하지만 두나무라고 항상 미소만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코인 시장이 침체이거나 거래량이 폭락하면 수수료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두나무 말고도 이게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나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 24년 상반기까지 집계된 점유율은 두나무의 업비트가 약 71%, 빗썸의 빗썸이 약 26%로 두 회사를 합치면 약 9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면 사실상 뭐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두 기업이 코인 시장을 나눠 먹고 있다는 것보다 더 재밌는 점은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데서 발생하는 특이한 재무 정보들인데요. 오늘은 두나무와 빗썸 재무제표를 보면서 두 회사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인 시장에선 매년 얼마가 거래되고 있을까요? 21년엔 코인 거래 금액이 약 4천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4천조 원이요? 예전에 비해 규모가 줄어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24년 상반기만 해도 1,000조 이상이 거래된다고 하죠. 그럼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두나무의 영업수익은 21년에 약 3조 7천억, 22년에는 약 1조 2천억, 23년에는 약 9,900억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긴 하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수익 하락과 마찬가지로 21년에 약 3조 3천억이었다가 22년엔 8,100억, 23년 6,800억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빗썸의 경우에도 21년도 약 1조 매출 7,82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2년도에는 3,200억의 매출 약 1,630억의 영업이익, 23년에는 1,360억 매출, 영업 손실 150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두 회사는 그럼 모두 수수료로 돈을 버는 건가요? 맞아요. 두 회사의 수익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할수록 수익 및 이익이 높고 가상화폐 거래가 저조할수록 수익과 이익이 낮은 아주 단순한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두 회사의 놀라운 점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두나무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3년도 기준 약 69%에 육박하며 빗썸의 경우 23년도 기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 수준이지만 과거 영업이익률은 21년엔 77.5%, 22년에는 51%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이거 50%, 70% 이렇게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높은 영업이익률도 특이하지만 더 특이한 거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두 회사는 모두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회사의 주 수익원이라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액과 큰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바로 변동비가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벌써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좀 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가상화폐 거래소가 활발해져서 수익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변동비가 작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거래액만 넘어선다면 그 이후의 수익은 곧 이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반대인 경우 거래량이 급감해서 손익분기점 근처의 수준이면 어떨까요? 그럼 이익률이 급락하겠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가상화폐 시장 거래액이 큰 변수라는 얘기인데 그럼 회사 가치가 제대로 된 평가를 좀 받기가 어렵겠는데요?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있죠. 이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 외 손익의 변동 또한 엄청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나무의 영업의 손익의 구성 내역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의 큰 변동을 가져온 건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로 인한 영향입니다. 두나무는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를 발행하였는데 이 상환권의 조건 중에서 공정가치로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한테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이거든요. 내가 돈을 너에게 빌려주는데 만기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그 전에 니네 회사 가치가 더 커지면 그 가치로 나한테 갚아라 라는 조건입니다. 두나무가 크게 성장하면서
오르면서 회사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한 평가 손실만 약 2,530억 원을 21년에 인식하였습니다. 이만큼 투자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 배당 수익, 금융상품 평가이익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자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이익이고요. 기타 영업외 수익의 큰 변동은 가상자산 평가로 인한 것인데 이 부분은 살짝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직 국제회계 기준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 국제회계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회계 정책을 해야 합니다. 21년까지는 두나무의 경우 가상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였고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타 영업외 손익으로 회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수행했던 회계 처리를 두나무는 22년도에 무형자산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심한데 이 가치에 따라서 기업의 손익이 움직이니까 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손익계산서에서 반영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22년도에 회계 처리 변경을 하더라도 이전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 부분까지는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 시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보시면 회계 정책을 변경한 22년과 23년 모두 기타 영업외 손익이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21년도 12월에 1비트코인당 약 5,500만 원이었던 가격이 22년도 12월 말에 2,100만 원 수준으로 수직 하락을 합니다. 21년까지는 평가 차익을 모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였으니 22년도에도 관련 손실을 모두 비용 처리하였으며 이 액수가 무려 3,930억 수준입니다. 23년에는 또 가상 자산이 상승해서 3,520억 원의 영업외 수익을 인식하였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2년도의 회계 정책의 변경의 효과는 21년도 말 기준의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금액 아래로 내려가면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가면 당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에 직접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빗썸의 영업외 손익은 좀 어떤가요, 이게? 빗썸의 경우 현재 시점까지도 가상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영업외 손익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21년도에는 가상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약 670억의 평가이익을 인식하였고요. 22년에는 다시 폭락에 해였으므로 가상자산 평가 손실을 약 1,078억을 인식하였습니다. 23년에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508억 원의 가상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하였습니다. 빗썸의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분이 100%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나무와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손익을 비교할 때는 이 회계 처리 보정을 통해서 비교해야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투탑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인데 두 회사의 영업 수익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두 회사의 기술력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두나무의 재무제표를 보면 아무래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다 보니까 기술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특허권 출원이 115개, 상표권 출원이 493개, 디자인권 출원이 66개나 됩니다. 빗썸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술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나무의 연구개발비를 보면 영업수익 대비 약 2.8%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어요. 제조업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 삼성전자의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3년 말 기준에 약 11% 수준이고 하이닉스는 매출액 대비 약 13%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나무가 연구개발을 좀 게을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없을까요? 제 생각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플랫폼 기능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사업 개척이 아니라 가상화폐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셈이죠. 빗썸의 경우에는 영업비용에 연구개발비 계정 과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외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빗썸의 관계기업을 보면 BTC 코리아 서비스, 빗썸 시스템즈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에게 외주 영업비를 지급하면서 빗썸 거래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회사의 뭐 핵심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외주를 좀 안 주고 싶어 하기도 할 것 같은데 빗썸은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재무제표상 재밌는 포인트는 사실 이제부터인데요. 두 회사의 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율이 100배가 차이 나고 있어요. 꽤가 차이가 난다고요? 네. 두나무와 빗썸의 유형자산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두나무의 경우 비품과 시설장치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회사 사업의 특성상 각종 서버 및 컴퓨터로 구성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유형자산 비중이 1% 이하라는 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교하였던 장치산업 경우에는 총 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이 약 45%에서 50% 수준이었으니까요. 반면 빗썸의 유형자산 내역을 보면 두나무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인데요.
토지의 금액이 무려 3,230억이나 됩니다. 어느 토지를 구매했는지 검색해 보니까 삼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이내에 건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비싼 구역이죠. 건물을 구매했는데 토지 금액뿐이 없다? 아마 구매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건물의 철거 비용 또한 토지의 취등업가로 가산되기 때문에 토지 금액만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빗썸의 이러한 행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로 돈을 벌어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나중에 가상자산 거래량이 감소하여 수익이 감소하더라도 이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다라고 상상해 보면은 저도 이런 뭐 실물 자산을 살 것 같기도 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가상자산으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을 일종의 트로피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빗썸도 두나무하고 마찬가지로 적은 설비 투자로 큰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두나무와 빗썸의 무형자산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의 무형자산은 가상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3년 말 기준 약 8,670억 수준인데요. 이건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금액입니다. 사실 가상자산이 처음 나타났을 때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가상자산은 어떻게 보면 재화를 구매할 때 지불되는 현금 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투자 목적으로 사고 팔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기업의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해당 자산을 활용해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형자산의 정의도 충족하기 때문인데요. 두나무의 회계 정책을 보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거래, 사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주택 국제 회계 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계 정책을 개발하여 회계 정보를 작성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나무는 해당 가상자산을 22년부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후속 측정의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매우 큰 편이므로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중 재평가 인연금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결정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은 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회사의 자본에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두나무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인데요. 과장님, 두나무가 몇 개나 갖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5천 개는 될 것 같은데요? 23년 말 기준 13,968개입니다.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한 1.5조 원? 뭐 넘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이 24년 11월 현재 촬영일 당시 기준에 약 1억 3,4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해당 무형자산의 금액만 약 1.9조 원에 육박하네요. 참 부럽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1.9조 원. 아무튼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중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이제 손상평가를 수행해서 무형자산의 가치에 하락이 없는지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빗썸의 무형자산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의 무형자산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아직 가상자산의 회계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회사의 회계 처리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빗썸의 경우 가상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을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영업의 수익을 보면 23년도 기준 약 507억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9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플러스 243억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두나무도 빗썸처럼 23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평가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했다면 당기순이익이 약 1170억 정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24년도 가상자산의 금액은 23년도 가상자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를 두나무는 재평가 이익잉여으로 반영할 것이고 빗썸은 영업의 수익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24년도 당기순이익은 두 회사의 격차가 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업계 특성상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좀 적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건 문제가 안 되나요? 기사를 좀 보니까 높은 부채 비율이나 현금성 자산이 적다는 지적도 있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두나무나 빗썸의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그 거래를 위한 고객들의 예치금이 부채로 잡히고 동일한 금액이 또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회계 처리는 은행 재무제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의 부채 비율은 약 700%에 육박합니다. 고객 예수금보다 이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채 비율이 약 115% 수준이고 자본 구조가 부실하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두나무와 빗썸의 총 자산 대비 총 부채 비율은 약 50% 수준입니다. 이는 자산을 처분하면 부채를 모두 갚고도 남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높습니다. 보통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두나무와 빗썸은 각각 131%, 174% 수준이면 양호한 수준 같습니다. 또한 빗썸의 유동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데 이는 이제 빗썸의 경우에 가상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나무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이 아닌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두나무의 유동 비율도 약 153% 정도입니다. 따라서 두나무와 빗썸 모두 재무 구조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군요. 순수 현금 보유는 고객 예치금 이상의 수준만 유지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은 쉬고 있는 돈이기 때문인데요. 네. 고객이 돈을 인출할 때는 바로바로 돈을 돌려줄 수 있어야 되니까 고객 예치금보다는 높은 수준을 항상 유지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은 수준을 보유하게 되면 그 돈은 보통 예금 이자율 0.1% 이자율밖에 못 얻으니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과 수익률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니까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기업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보니 두나무의 고객 예치금이 감소하고 빗썸의 고객 예치금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빗썸의 수수료 인하 마케팅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객 예치금의 감소는 향후 미래의 영업수익 감소를 가져오는 건 명확합니다. 따라서 빗썸의 이러한 마케팅은 단기적으로는 재무제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수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장인 두나무와 빗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는 많은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유통하는 두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자산인 금, 부동산, 주식에 비해서 신뢰가 아직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사람이 거주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익을 주고 주식은 회사가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효익이 있으니까요. 가상자산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줄이는 효과, 강력한 보안, 낮은 거래 수수료 등의 효익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현실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고 비트코인 ETF도 활발하게 거래되는 걸 보면 이미 또 하나의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초기엔 실체가 없는 사기다. 과거 튤립버블이랑 비교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떠한 자산의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자산의 희소성과 해당 자산이 가치가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총 개수는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 자산의 거래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두터워질 테니까요. 가상자산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두 회사의 가치 또한 증가할 것이고 떨어지면 가치 또한 하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의 고민은 아마 사업 다각화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사업의 현금 창출력은 좋지만 외부 변수로 인한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아직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은 없지만 열심히 고민하고 있겠죠. 미국에는 코인베이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장돼서 가상화폐 거래소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군요. 네. 두나무와 빗썸 이 두 회사도 나스닥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을 바라봅니다.